그해 나는 전과목 9점을 기록하며 진급했고 장학금이라는 것까지 받게 되었다. 학기 초에 40명이었던 학급 인원이 32명으로 줄어들었다. 진호는 낙제했고 알폰소는 9월에 재시험을 3과목이나 봐야 했다. 나는 아버지의 부추김을 못 이겨 항상 그랬던 것처럼 솔라란의 가게에서 산 설탕 봉지와 커피 봉지를 들고 나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올리베로 선생님을 찾아갔다. 비록 어머니는 원치 않았지만 어머니는 올리베로 선생님이 우리 가정사에 참견하면서 자기 대신 자식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올리베로 선생님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목에 뭔가가 나서 아프다고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간의 수고를 위로해 주었다. 내 얼굴이 너무 창백하다며 이스키아 섬에 사는 자기의 사촌에게 전화해서 얼마 동안 내가 그곳에 머물러도 되는지 물어봐 주기로 했다. 나는 선생님께 감사하다고는 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어차피 어머니가 나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이스키아 섬에 가다니 나 혼자 배를 타고 바다 여행을 수영복을 입고 바다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다니. 릴라에게도 이 일은 알리지 않았다. 지난 몇 달 동안 릴라가 꿈꿔온 신발 공장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급, 장학금, 이스키아 섬에서 보낼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녀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지는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릴라의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마르첼로가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일은 멈췄으니까. 그런데 마르티리 광장에서 벌어진 난투극 이후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 릴라를 곤혹스럽게 했다. 마르첼로가 구두방에 리노의 상태를 살피러 왔는데 그의 황송한 방문은 누구보다도 페르난도 아저씨를 흥분하게 했다. 아버지에게 그날 일어난 일을 완벽하게 숨겨온 리노는 행여나 마르첼로가 쓸데없는 말을 할까봐 그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얼굴과 온몸에 난 멍에 대해서는 친구의 람브레타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둘러댔던 것이다. 그들은 함께 산책을 했는데 리노는 마지못해 그날 도와준 일과 자신의 상태를 보러 들러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했다. 그들은 바로 헤어졌다. 구두방에 돌아온 리노에게 페르난도 아저씨가 말했다. 네가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하는구나. 뭐가요? 마르첼로와 친구가 되는 건 말이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버지. 그렇다면 너는 예전과 다름없는 멍청이로구나. 페르난도 아저씨는 이상한 조짐을 감지했다. 아들이 솔라라 집안 식구들과 맺게 된 관계가 무엇이든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페르난도 아저씨가 옳았다. 마르첼로는 이틀 뒤 밑창을 갈아야 할 자기 할아버지의 신발을 들고 나타났다. 그러고는 리노에게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권했다. 그 다음은 리노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려 했고 그 다음에는 운전 면허를 따보라고 부추겼다. 심지어는 밀레첸토로 연습까지 시켰다.
그것이 우정의 표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솔라라 형제가 리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구두방 일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구두방에 나가지도 않던 릴라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페르난도 아저씨와는 달리 날이 갈수록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불꽃놀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혈투를 생각하며 솔라란의 가족들에 대한 리노의 증오가 너무나 커서 절대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릴라는 마르첼로의 배려가 부모님보다 오히려 오빠 리노를 더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리노의 나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리노를 조종하여 행복한 원숭이 꼴로 만드는 솔라라 형제에게 더욱 화가 났다. 왜 그렇게 못마땅한 건데? 언젠가 내가 물었다. 그치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 동네에서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너 마르띠리 광장에서 미켈레가 자동차에서 꺼내든 것을 봤어? 아니, 쇠파이프였어. 다른 사람들도 방망이를 가지고 있었잖아. 이해 못하는구나, 레누. 그 파이프 끝에는 날이 서 있었어. 마음만 먹으면 가슴이나 배를 찌를 수도 있었다고. 그러는 너도 마르첼로를 칼로 위협했잖아. 릴라는 화를 내면서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사실 그랬던 것도 같다. 리노는 릴라의 오빠지 내 오빠는 아니었으니까. 내게 그 일은 내가 좋아하는 논리적인 생각의 대상일 뿐이었지만 릴라에게는 절실했다. 릴라는 리노를 그 관계에서 빼내려고 했다. 하지만 릴라가 리노에게 못마땅한 표시라도 할라치면 리노는 그녀에게 입닥치라고 하면서 위협했다. 때로는 손찌검까지 했다. 릴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상황은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6월 말 어느 날 저녁 리노가 마르첼로를 집에 데리고 오기에 이르렀다. 나는 그때 마침 릴라네에 있었다. 아마도 마른 침대볼을 개거나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 같다. 리노가 마르첼로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이다. 파김치가 되어 구두방에서 막 돌아온 페르난도 아저씨는 순간 짜증이 났지만 결국 그의 방문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예의 바르게 대했다. 눈치아 아주머니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었다. 아주머니는 잔뜩 흥분해서 마르첼로가 가져온 고급 포도주 3병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했다. 방해가 될까봐 막내들을 주방에서 아예 내쫓아 버렸다. 나도 릴라와 함께 저녁 준비를 돕게 되었다. 바퀴벌레 약을 음식에 넣어야겠어. 릴라가 화를 내면서 말했다. 우리는 화덕 앞에 서서 깔깔거렸고 눈치와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일렀다. 너랑 결혼하러 왔나 봐. 나는 릴라를 약올리며 말했다. 내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러 온 거야. 꿈 깨라고 해. 왜? 눈치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물었다. 약혼하자면 싫다고 할 셈이니? 이미 싫다고 했어요. 정말? 네. 레누야,
얘 말이 정말이니? 네, 아주머니. 내가 말했다. 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널 가만두지 않을 게야. 저녁 내내 마르첼로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가 오고 싶다고 우긴 것을 리노가 거절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리노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식탁 앞에 앉아 있다가 이따금 웃을 일도 없는데 웃음을 터뜨렸다. 마르첼로는 주로 페르난도 아저씨에게 말을 걸면서 틈틈이 눈치야 아주머니와 릴라와 내 컵에 물이며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마르첼로는 동네 모든 사람이 페르난도 아저씨의 빼어난 솜씨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페르난도 아저씨의 기술에 대해서 언제나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리노도 아버지인 페르난도 아저씨의 능력에 무한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적당히 약주를 한 탓인지 페르난도 아저씨는 마르첼로의 말에 감동했다. 마르첼로의 아버지에 대해 칭찬을 몇 마디 중얼거리더니 리노가 성실하고 솜씨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마르첼로가 사업이란 성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지하실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버지 대에 와서 사업이 크게 번창해 이제는 나폴리 곳곳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빵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유명한 곳이 되었다고 했다. 순 허풍쟁이 같으니라고. 릴라가 외쳤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매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마르첼로는 겸손하게 웃으며 릴라의 말을 인정했다. 맞아요. 약간 부풀리기는 했지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은 돌고 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지하실이어도 대대손손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마르첼로는 눈에 띄게 자불안석인 리노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 제작 계획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페르난도 아저씨와 리노에 대한 칭찬이 결국은 릴라를 향한 것인양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뜻이 있고 실력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안정감을 주는 편안한 사투리로 이야기하면서 내 친구만을 바라보았다. 나는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릴라에게 키스하고 릴라의 숨결을 마시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릴라만 원하면 그 무엇이라도 할 것이라는 것을, 그의 눈에 릴라는 여성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갖춘 여인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가 듣기로는 마르첼로가 말했다. 리노와 릴라가 마침 제 사이즈인 43 사이즈의 멋진 신발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순간 오랜 침묵이 흘렀다. 리노는 시선을 접시에 고정시키고 차마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다. 창가의 방울새가 요란스럽게 주저기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페르난도 아저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마침 43 사이즈 신발이지. 괜찮으시면 신발을 제가 한번 봤으면 하는데요.
페르난도 아저씨가 웅얼거리며 대답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만. 여보, 당신은 알아? 릴라한테 있어요. 리노가 턱으로 릴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릴라가 마르첼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 내가 가지고 있었어. 내 방에 놔뒀었어. 그런데 그저께 어머니가 청소하라고 하셔서 그냥 버려버렸어. 어차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리노가 화를 내며 말했다.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당장 가서 신발을 가져오지 못해? 페르난도 아저씨도 신경질을 내며 거들었다. 어서 가서 신발을 가져와라. 릴라는 아버지에게 화를 냈다. 이제 와서 신발을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버린 거라고요. 페르난도 아저씨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치는 바람에 잔에 담겨있는 와인이 흔들렸다. 당장 일어나서 신발을 가지고 와. 릴라는 의자를 밀쳐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버렸다니까요? 릴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침묵 속에 시간이 흘렀다. 처음 우려를 표한 것은 마르첼로였다.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했나 봐요. 문제가 있는지 몰랐네요. 문제는 무슨 문제? 페르난도 아저씨가 대답하고 나서 아주머니에게 속삭였다. 올라가서 당신 딸내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봐. 눈치야 아주머니는 릴라의 방으로 갔다. 그러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돌아왔다. 릴라가 없었던 것이다. 집안을 샅샅이 찾아 헤맸지만 릴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마르첼로는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모습을 감추자마자 페르난도 아저씨는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맹세코, 당신 딸년을 죽여버리겠어. 리노까지 아버지의 위협에 가세하자 결국 눈치야 아주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놀라서 까치발을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문을 닫고 층계참에 걸음을 내딛자마자 나를 부르는 릴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맨 꼭대기 층에 있는 그녀를 향해 또다시 까치발을 하고 다가갔다. 그녀는 옥상 문 옆 그늘에 웅크리고 있었다. 무릎 위에 신발을 올려놓고 있었는데 완성품을 본 것은 나도 처음이었다. 신발은 전선줄에 연결된 작은 전구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이것 좀 보여주는 게 뭐 어떻다고 그래?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릴라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었다. 손도 대게 하고 싶지 않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 스스로도 자신의 극단적인 반응에 지쳐있는 것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릴라의 아랫입술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차근차근 그녀를 설득했다. 평생 그곳에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함께 가면 조금이라도 혼이 덜 나기를 바라면서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하지만 내가 있건 말건 상관없이 바로 고함과 욕설이 날아왔고 따귀까지 몇 대 맞았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릴라의 변덕 때문에 중요한 손님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소리질렀다. 리노는 릴라의 손에서 신발을 빼앗아 들고는 자기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으니 신발은 자기 것이라고 했다. 릴라가 흐느껴 울며 웅얼거렸다. 나도 함께 만든 거야.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오빠가 이렇게 미친 짐승이 되어버렸잖아. 난장판을 정리한 것은 눈치야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아이들과 남편에게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다. 평상시에는 너무나 순정적인 아주머니가 리노에게 당장 신발을 동생에게 돌려주라면서 한마디라도 더하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버리겠다고 했다. 리노는 바로 신발을 릴라에게 돌려주었다. 사태는 그렇게 일단락 되었다. 나는 살금살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렇다고 리노가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 후로도 리노는 릴라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릴라를 만날 때마다 새로 생긴 멍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아침 리노는 릴라를 억지로 데리고 나가 구두방까지 같이 걸어갔다. 가는 길에 남매는 싸움을 멈출 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리노가 자신은 릴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릴라는 부모님이나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애정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자 릴라가 중얼거렸다. 오빠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려면 뭘 해야 해? 이야기해봐. 리노는 차근차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 신발이 마르첼로 마음에 들면 아버지도 생각을 바꿀 거야. 아닐걸? 내 말이 맞다니까. 행여나 마르첼로가 그 신발을 사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내가 디자인한 신발이 훌륭하고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셋이 함께? 나랑 아버지랑. 정 원하면 너도 함께. 아버지는 나흘에서 길어봤자 닷새면 신발 한 켤레를 만들 수 있고 나도 마음만 먹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렇게 만든 신발을 팔아서 자금을 만드는 거지. 계속해서 신발을 만들고 팔아서 자금을 만드는 거야. 신발을 누구에게 팔아? 계속 마르첼로에게? 솔라란의 가족에게는 유통망이 있어. 중요한 사람들을 알거든. 그들이 선전을 해줄 거야. 공짜로? 원하면 약간의 배당금을 주면 되지. 그 사람들이 약간의 배당금 정도로 만족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나를 좋아하니까. 솔라란의 가족이? 그렇다니까. 릴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내가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자. 꿈도 꾸지 마. 아님 관두든가. 리노는 입을 다물고는 안절부절 못했다. 좋아. 그러면 내가 말해.
너는 말솜씨가 좋잖아.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리노 앞에서 릴라는 아버지에게 마르첼로가 신발 제작을 둘러싼 계획에 대해서 호기심 이상의 관심을 보였고 신발을 구매할 의향까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신발 판매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물론 판매액에서 약간의 배당금을 줘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그건 내가 한 말이에요. 리노가 눈을 내리깐 채 말했다. 마르첼로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페르난도 아저씨는 아주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순간 릴라는 부모님들이 자기들끼리 이미 이야기를 끝마쳤고 나름의 결론에 도달한 것을 알았다. 페르난도 아저씨가 말했다. 내일 진열장에 너희들이 만든 신발을 놔둬보자. 그 신발을 보고 싶어 하거나 신어보려 하거나 구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신발로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말해. 결정은 내가 할 테니 말이야. 며칠 후 나는 구두방 앞을 지나가다 고개를 숙이고 웅크린 자세로 일하는 리노와 페르난도 아저씨의 모습을 보았다. 양철 상자와 구두끈 사이에 체를로 구두가 아름답고 조화로운 자태를 드러낸 모습을 보았다. 창문에는 리노가 쓴 것으로 보이는 체를로 구두라는 화려한 글씨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신발을 진열해 놓고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릴라는 못마땅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빠의 순진한 이론은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고 부모님끼리 협의한 암묵적인 동의에 대해서 걱정했다. 쉽게 말하자면 곧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던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심지어는 마르첼로마저도 진열장의 신발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결국 리노의 다그침에 못 이겨 마르첼로가 구두방으로 끌려왔는데 신발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신발을 신어보기는 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조금 작은 것 같다고 말하고는 신발을 벗더니 칭찬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떠났다. 배가 아프거나 집에 급한 볼일이 있는 사람 같았다. 마르첼로의 태도에 아버지와 아들은 실망했다. 하지만 그는 2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모습을 나타냈다. 리노는 반색하며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두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마르첼로는 리노를 본체만 채하고 곧바로 페르난도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단숨에 말했다. 페르난도 아저씨, 전 지금 진지해요.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자 리노는 며칠 동안 일하러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열병을 앓았다. 열이 갑자기 내린 후에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잠이 든 상태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부릅뜬 채 말 한마디 없이 불안한 몸짓으로 문까지 걸어가서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다. 눈치야 아주머니와 릴라는 놀라서 리노를 다시 침대에 눕혔다. 아내와 함께
마르첼로의 숨은 의도를 진작에 파악하고 있었던 페르난도 아저씨는 차분하게 릴라에게 말했다. 아저씨는 마르첼로의 제안은 릴라의 미래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릴라는 아직 어리고 지금 당장 승낙할 필요는 없지만 아버지로서는 마르첼로의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했다. 집안에서 허락한 약혼은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질 테니 말이다. 릴라는 아버지 못지않게 침착한 태도로 마르첼로와 약혼하거나 결혼하느니 저수지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고 했다. 둘 사이에는 큰 다툼이 벌어졌지만 결국 릴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 마르첼로가 릴라와 사귀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 나이에 청혼을 받을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릴라는 15도 안 되어 청혼을 받은 것이다. 부모님 몰래 누구와 사귀어 본 적도, 그때까지 키스조차 한 번 못 해본 릴라가 말이다. 나는 당장 그녀 편을 들었다. 결혼이라니. 마르첼로 솔라라와? 그러면 아이도 낳을 수 있겠네? 아니, 절대로 안 될 일이야. 나는 내가 힘이 되어주겠다면서 릴라와 릴라 아버지의 싸움을 부추겼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이미 침착성을 잃고 릴라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릴라가 그 정도로 중요한 제안을 거부한다면 그녀를 위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했다. 상황이 그러한데 나는 릴라 곁에 오래 있어주지 못했다. 7월 중순경 까맣게 잊고 있던 일이 갑자기 일어나 곤란에 처했다. 어느 늦은 오후 평소처럼 릴라와 릴라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해결 방안에 대해 의논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오니 동생인 엘리사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엘리사는 잔뜩 흥분해서는 자기 담임선생님인 올리베로 선생님이 오셔서 거실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내가 거실 쪽으로 다가가 수줍게 얼굴을 내밀자 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올리베로 선생님이 내겐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시는구나. 네가 너무 지쳐있다는 말씀이야. 나는 영문을 몰라 올리베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어찌나 창백하고 부어있는지 선생님이야말로 휴식이 필요해 보였다. 내 사촌에게서 어제 연락이 왔어. 이스키아 섬에 있는 자기 집에 머물러도 좋다고. 8월 말까지는 거기에 있으려무나. 너를 기꺼이 초대하겠대. 집안일만 조금 도와주면 돼. 선생님은 마치 자신이 내 어머니고 절름발이의 사시인 내 진짜 어머니는 염두에 둘 가치도 없는 불량품인 것 같은 태도로 이야기했다. 게다가 그 소식을 전하고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내게 빌려줄 책을 보여주며 무려 1시간이나 더 머물렀다. 내게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 하고 어떤 책을 나중에 읽어야 할지 설명해 주면서 읽기 전에 책 표지를 잘 싸놓을 것과 방학이 끝날 때 책장을 접은 표시 없이 깨끗한 상태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어머니는 참을성 있게
버텼다. 비록 사시 때문에 멍해 보이기는 했지만 끝까지 신경을 쓰며 자리를 지켰다.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경멸어린 어투로 인사하고 기대에 부푼 내 동생은 쓰다듬어 주지도 않은 채 가버린 후에야 분통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나 때문에 겪어야 했던 수치스러운 상황을 비꼬면서 말했다. 우리 아가씨가 너무나 지쳤나 보구나. 그러니 우리 아가씨는 이스키야 섬에 휴가를 가셔야겠어. 어서 빨리 가서 저녁상이나 보지 못해?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뺨을 맞을 줄 알아. 하지만 이틀 후 어머니는 내 치수를 재더니 다급히 어디에선가 베낀 것 같은 디자인의 수영복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직접 나를 항구까지 바래다 주었다. 항구로 가는 길 내내 표를 사고 배에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가장 큰 공포는 뱃길이었다. 바다가 잔잔해야 할 텐데. 어머니는 내가 서너 살 정도 되었을 무렵 나의 기침과 가래를 없애기 위해 코롤리오 해변에 매일같이 데려갔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 바다가 잔잔해서 내가 수영을 배웠다고 말이다. 나는 코롤리오 해변도 바다도 수영했던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어머니는 내가 물에 빠져 죽더라도 그것은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내 기억력이 나빠서라는 투로 말하면서 화를 냈다. 자신은 할 만큼 했다는 듯이 말이다. 바다가 잔잔해도 해변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 말고 파도가 거칠거나 빨간색 깃발이 보이면 집에 있으라고 당부했다. 특히 배가 부르거나 생리를 할 때는 발에 물도 묻히면 안 된다. 그러고는 배에서 내리기 전에 나이 든 선원에게 나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배가 부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자 나는 두려움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꼈다. 생전 처음 집을 떠나 여행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바다 여행을 말이다. 어머니의 거대한 몸이 동네 전경과 릴라와 얽힌 모든 일과 함께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자취를 감췄다.